어디서 굴러먹던 꾀죄죄한 애새끼를 데려와서 회장님을 놀라게 해! 당장 저것들 짐 싸서 내쫓아버려! 굶주림에 빵을 훔치던 6살 하늘이 그 모습을 재벌 총수에게 들키고 만 파출부 엄마, 고은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아이를 내쫓으려던 강민호 회장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가 아닌 공포와도 같은 충격으로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23년 전 자신을 저주하며 떠났던 아들 민혁. 눈앞에 저 꾀죄죄한 아이가 23년간 잊지 못했던 잃어버린 아들의 어릴 적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년이 감히 회장님을 꼬드겨? 이젠 저 병든 애새끼까지 팔아서 동정이라도 사시게? 사악한 서 여사는 이 모자를 재산을 노린 꽃뱀으로 몰아가며 당장 내쫓으려 합니다. 과연 이 굶주린 모자는 악마의 소굴 같은 저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3년간 매일 밤 서재에 홀로 틀어박혀 끔찍한 의식을 치러온 강민호 회장. 그가 짊어진 지독한 죄책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어요. 유난히 쌀쌀하게 느껴지는 공기 속에 70대 초반에 접어든 강민호 회장의 움직임은 묵직한 돌처럼 무거웠지요. 쿨러. 적막한 침실에 마른 기침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려 퍼졌는데요. 너무나 거대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 저택에서 그의 기척에 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인 서 여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방을 써왔거든요. 강 회장은 푹신한 양탄자가 깔린 복도를 홀로 걸어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굳이 환한 불을 켜지 않고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만 켰지요. 어슴푸레한 불빛이 방 한쪽을 비추자 그곳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3년 전 스물 남짓한 아들 민혁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반항적이면서도 그 누구보다 뜨거웠던 아들의 눈빛. 강 회장의 거친 손이 사진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아들의 얼굴이 아닌 사진을 감싸고 있는 차가운 금속 액자에 먼저 닿고 말았지요. 그 차가움이 마치 23년간 그가 쌓아 올린 후회의 무게 같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은 단 하루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민혁아. 아들의 이름을 나직이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좁디 좁은 쪽방촌. 고은서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짊어진 듯한 얼굴이었지요. 그녀의 눈물은 이미 마를 대로 말라붙어 더 이상 흐를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방 한쪽에 누워있는 6살 아들 하늘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숨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쁘고 거칠었지요. 은서는 플라스틱 대야에 받아둔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물기를 꼭 짜내어 아들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지요. 그녀가 지금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었습니다. 이 미지근한 물수건의 감촉만이 그녀가 엄마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듯 했네요.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어요. 당장 오늘 먹일 죽 한 그릇 쌀 돈도 하다못해
해열제한 알쌀 돈도 없었습니다. 흑, 하늘아. 엄마가 미안해. 은서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아들의 작은 손을 붙잡은 채 그저 어깨를 떨었습니다. 남편 민혁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아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병든 아이를 데리고 일하려는 곳은 없었어요. 세상은 모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에 쥔 낡은 스마트폰 액정이 반짝 빛났지요. 화면에는 어제 밤새도록 검색했던 구인 광고가 떠 있었습니다. 숙식 제공, 보수 최고, 대저택 파출부 구함.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숙식 제공이라는 네 글자가 마치 마지막 동아줄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과연 하늘이를 데리고 콜록, 콜록, 엄마. 그때 하늘이가 고통스러운 기침과 함께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에 은서의 망설임은 산산조각 났지요.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혹시 아이가 있는데 6살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까지 주소지로 오시죠. 전화가 끊어지고 은서는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것이라고는 하늘이의 낡은 옷 몇 벌과 얇은 담요 한 장이 전부였지요. 그녀는 가방 구석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낡은 나무 오르골이었습니다. 군데군데 칠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은서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그것을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죽은 남편 민혁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거든요. 다음 날 은서는 하늘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광고지에 적힌 주소 앞에 섰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솟은 담장과 위압적인 철문.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저택의 규모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철문에 새겨진 문양에 닿는 순간 은서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태양의 형상, 바로 태양그룹의 문장이었습니다. 아, 안 돼.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평생을 증오하고 저주했던 바로 그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 민혁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불행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시아버지 강민호 회장의 집이었던 겁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요. 엄마, 추워. 하지만 그때 품에 안긴 하늘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의 소굴이라도 기꺼이 걸어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그때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검은색 정장을 칼처럼 차려입은 중년의 집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서여사의 신복이었지요. 집사는 은서와 하늘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일말의 온기조차 없었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경멸의 눈빛이었죠. 파출부 일하러 온 사람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서는 저도 모르게 하늘이를 등 뒤로 살짝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집사의 날카로운 눈이 등 뒤에 숨은 하늘이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말했지요. 서 여사님 지시입니다. 집사는 은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못을 박듯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 아이 절대 회장님 눈에 띄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병약해 보이는데 혹시라도 지저분한 병균이라도 옮기면 큰일 나니까. 지저분한 병균.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은서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겠다고, 이런 곳에서는 단 하루도 일할 수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깨물었지요. 그녀가 여기서 돌아서면 하늘이는 오늘 밤 또다시 굶어야 하고 열에 들떠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은서는 결국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분노를 목구멍 뒤로 삼켰습니다. 집사는 그런 은서의 굴복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럽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따라오시죠. 은서는 하늘이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저택을 향해 자신의 운명을 건 절박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자신이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후회 속에서 살고 있는 한 노인을 곧 마주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멈춰버린 23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렇게 은서와 하늘이의 위태로운 저택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사가 모자에게 내어준 방은 사람이 머무는 침실이 아니었어요. 본관에서 한참 떨어진 별채의 1층, 차갑고 눅눅한 기운이 감도는 낡은 창고 방이었습니다. 하늘아, 여기서 조금만 참자. 응? 은서는 가져온 얇은 담요를 펴서 차가운 바닥에 깔았습니다. 숙식 제공이라는 말은 결국 굶주림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녀는 아들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엄마 일하러 갈 건데 하늘이는 절대 이 방에서 나가면 안 돼. 누가 와도 문 열어주지 말고, 알았지? 6살 하늘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왜 자신을 좁은 방에 숨기려 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저 엄마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은서는 그날부터 파출부로서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복도를 닫고 수십 개의 방을 쓸고 거대한 정원의 잡초를 뽑았지요.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비참하게 느껴져 눈물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녀가 그토록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는 동안 창고 방에 홀로 남겨진 하늘이는 배고픔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꼬르륵. 작은 배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엄마가 몰래 가져다 준 감자 하나가 전부였지요.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웅크린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저 문틈 새로 아주 희미하게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새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빵 굽는 냄새였습니다. 하늘이는 자기도 모르게 낡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엄마가 나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지만 며칠을 굶은 아이의 본능은 엄마와의 약속을 이길 만큼 강력했습니다. 하늘이는 아주 조심스럽게 삐걱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서는 마침 2층 복도를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리를 비운 뒤였어요. 하늘이는 작은 다람쥐처럼
벽에 바싹 붙어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해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높고 화려한 복도를 지나 드디어 거대한 주방에 도착했지요. 그리고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리대 한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먹다 남긴 식은 빵 조각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하늘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배고픔은 모든 두려움을 잊게 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을 뻗어 딱딱하게 식어버린 빵 한 조각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볼세라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허겁지겁 빵을 입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먹는 바람에 빵 부스러기가 입가와 볼에 잔뜩 묻어났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끽. 주방과 이어진 복도 저편, 서재의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무거운 생각에 잠긴 얼굴로 서재에서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복도를 걸어 1층으로 내려가려다 무심코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웬 낯선 아이였습니다.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꾀재재한 몰골을 한 남자아이. 그 아이가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마치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식은 빵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습니다. 순간 강 회장의 머릿속에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체 집안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이런 지저분한 아이가 주방까지 들어온단 말인가. 그는 아이를 내쫓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기척에 빵을 먹던 하늘이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아이와 노인의 시선이 허공에서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하늘이는 겁에 질렸습니다. 입안에 가득 찼던 빵 조각을 미처 삼키지도 못하고 빵 부스러기를 입가에 잔뜩 묻힌 채 그저 동그랗고 커다란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강 회장은 멈칫했습니다. 아이를 꾸짖으려던 그의 입이 소리 없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그 안에는 이상하리만치 꺾이지 않는 고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낯설지 않은, 아니, 평생을 그리워했던 그 눈매. 강 회장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꾀재재한 아이의 얼굴 위로 또 다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23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속 7살배기 아들 민혁의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온 세상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던, 하지만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닮았던 고집세고 서러움이 가득했던 아들의 눈빛. 강 회장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아이와 기억 속의 아들이, 빵 부스러기를 묻힌 겁에 질린 얼굴이 23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어릴 적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저 아이를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저 아이가 실제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평생의 그리움 끝에 헛것을 보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미녀가, 그의 입에서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23년간의 후회와 그리움이 응축된 처절한 부름이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강 회장은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충격과 경악 속에서 옆에 있던 장식장을 붙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회장님! 그 소리를 듣고 급하게 달려내려오던 은서의 눈에 그 모든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시아버지, 그리고 그 앞에 빵 조각을 손에 쥔 채 울음이 터지기 직전인 아들 하늘이. 은서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 아들입니다. 그녀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지요. 강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릎 꿇은 은서와 겁에 질린 하늘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지요. 자네, 누군가? 은서가 겁에 질려 대답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란이에요? 그들 위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층 난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듯 우아한 걸음걸이로 계단을 내려왔지요. 그녀의 눈은 이미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 여사는 강 회장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하는 척하며 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세상에, 여보,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그러고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은서를 향해 아주 낮고 교활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꼴을 보니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애 아빠는 누군지 알고?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은서의 존재 자체를 바닥까지 짓밟아버리는 가장 잔인한 모욕이었지요. 은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단 하나뿐인 내 사랑의 이름을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그녀는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 여사는 은서의 그 처참한 표정을 확인하고는 더욱더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하녀가 아닌 벌레를 대하듯 경멸적이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애를 데려와서 회장님을 놀라게 해? 당장. 서 여사는 강 회장을 부축해 일으키며 돌아보지도 않고 명령했습니다. 저 애랑 같이 짐 싸. 그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은서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이제 하늘이는 어떡하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잠깐, 자신을 부축하는 서 여사의 손을 밀어내며 강 회장이 낮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심장을 부여잡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서 여사가 아닌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하늘이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 흔들리는 눈빛을 마주한 서 여사의 표정이 아주 잠시였지만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은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깐. 강민호 회장의 낮고 잠긴 목소리가 울리는 순간 쫓겨날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던 은서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서 여사는 남편을 부축하려던 손을 거두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지요. 여보. 강 회장은 아내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은 하늘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23년 만에 느껴보는 기묘한 혼란이었습니다. 심장이 멋대로 날뛰고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지요. 저 아이는 누구인가? 왜 저 아이의 눈빛이 죽은 듯이 잊고 살았던 아들, 민혁을 떠올리게 하는가? 강 회장은 은서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자네, 저 아이 데리고 일단 방으로 돌아가 있게. 네. 하지만 여보, 당장 내보내지 말라고 했네. 강 회장의 불호령에 서 여사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실로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은서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쫓겨날 줄 알았습니다. 아니, 당장 뺨이라도 맞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내보내지 않겠다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은서는 무슨 정신으로 인사를 했는지도 모르게 황급히 하늘이를 안아들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창고 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은서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대한 저택의 주인들은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침실에서 나와 다시 서재에 불을 켰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7살 민혁의 사진을 집어들었지요. 그리고 낮에 보았던 그 아이 하늘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닮았어. 정말 닮았단 말이다. 그저 눈빛만 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빵 부스러기를 묻힌 채 겁에 질려있던 그 얼굴, 앙상하게 마른 팔과 다리, 그 모든 것이 마치 민혁이가 자신에게 보내는 처절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기묘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 아이가 먹을 만한 간식을 좀 두도록 하게. 혹시 모르니 별채 창고가 너무 춥지는 않은가? 난방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봐. 집사와 하인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평생 타인에게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던 회장님이 갑자기 웬 파출부 모자를 챙기는 걸까요? 그 모든 변화를 단 한 사람, 서 여사만이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실에서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거렸지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저 노인네가 고작 파출부 아들 하나에 저렇게 흔들린단 말이야? 그녀에게 강 회장의 집착은 남편의 뒤늦은 부성애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몫을 지켜야 하는 생존의 문제였지요. 분명해. 저 여자는 꽃뱀이야. 서 여사는 확신했습니다. 작정하고 아들 닮은 아이를 구해와서 이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틀림없어. 그녀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평생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저 굴러들어 온 돌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신복인 집사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 시켜서 저 파출부년 고은서라고 했나? 뒷조사 깨끗하게 해. 10원짜리 하나까지 뭐라고 다녔는지 싹 다 알아내. 빚이든 딴 주머니를 차고 있든 모든 꼬투리 잡을 만한 건 싹 다 알아내란 말이야. 서 여사의 눈이 교활하게 번뜩였습니다. 증거, 꼬투리 잡을 만한 건 뭐든지 찾아와. 내 저것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쫓고 말 테니. 그렇게 서 여사의 보이지 않는 칼날이 아무것도 모르는 은서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맑게 갠 오후였습니다. 은서는 무거운 걸레통을 들고 넓은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지요. 그녀는 일부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에서 버텨야 했으니까요. 회장님의 알 수 없는 변덕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늘이가 굶지 않고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후, 그녀가 마지막으로 마른 걸레질까지 끝내자 대리석 바닥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땀을 닦아내며 잠시 숨을 돌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수고하네. 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우아한 원피스 차림으로 거실에 들어섰지요. 그녀의 손에는 보기에도 아주 비싸 보이는 난초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네, 사모님. 은서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 여사는 은서가 막 닦아놓은 바닥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깨끗하네. 보람 있겠어. 그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그 화분을 들고 은서가 닦아놓은 대리석 바닥 한가운데를 질질 끌며 가로질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쓱, 쓱. 화분 밑바닥에서 떨어진 흙과 물받침에 고여있던 흙탕물이 은서가 목숨처럼 닦아놓은 하얀 대리석 바닥 위에 아주 길고 선명한 검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모님. 서 여사는 거실 반대편에 화분을 내려놓고 나서야 마치 방금 깨달았다는 듯 가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걸 어쩌나. 그녀는 흙탕물로 더러워진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더러워졌네? 그녀는 은서를 돌아보며 아주 우아하고도 잔인하게 미소 지었지요. 다시 닦아야겠어. 오늘 안에.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힘의 과시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내 노력을 이렇게 한순간에 짓밟을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였지요. 은서의 두 손이 걸레를 쥔 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는 다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사모님. 지금 바로 다시 닦겠습니다. 서 여사는 그 굴복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2층을 향해 사라졌습니다. 은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방금 전 서 여사가 남기고 간 그 더러운 흙탕물 위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서 여사의 핍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다른 고용인들을 모아놓고 은서에 대한 험담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서가 겨우 짬을 내어 주방에서 남은 음식을 받아가려던 참이었죠. 그녀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 여사와 집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그 파출부 행동거지가 아주 수상하지 않아? 네, 사모님.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인지 회장님 앞에서 자꾸 알짱거리는 게 꼭 불려우 같단 말이야. 다들 조심해. 홀딱 넘어가서 뒤통수 맞지 말고. 그 속삭이는 소리는 은서의 귓가에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크고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고용인들은 은서를 노골적으로 피하거나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은서는 이 거대한 저택에서 완벽하게 고립되고 만 것이지요. 하지만 서 여사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의 방으로 찾아가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여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 서재 앞을 지나는데 그 파출부가 회장님 서재 문틈을 몰래 들여다보고 있는 걸 봤어요. 뭐라고? 제가 부르니까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긴 하던데. 아무래도 자기 일 아닌 것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불안해서 어쩌죠? 서 여사는 마치 은서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라도 찾은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강 회장의 미간이 잠시 찌푸려졌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5시 정각이었습니다. 은서는 서 여사의 지시로 회장님 서재 앞 복도를 다시 한번 닦고 있었습니다. 서재를 엿봤다는 누명까지 썼으니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서재의 출입 금지 등이 켜졌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 되면 강 회장은 누구도 들이지 않고 방에 홀로 틀어박힌다고 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을 하시길래. 은서는 조용히 걸레질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꽉 닫히지 않은 서재 문틈으로 기이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책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편의점에서나 파는 삼각김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주 중요한 의식이라도 치르듯 천천히 비닐을 벗겨내고는 차갑게 식어버린 그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저 아주 오랫동안 무언가를 속죄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은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하인들도 먹지 않을 그 싼 음식을 왜 저토록 고통스러운 얼굴로 먹고 있는 걸까요? 은서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그 이상한 광경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한편 서 여사는 자신의 차 안에서 뒷조사를 맡겼던 사람에게서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다 알아냈습니다, 사모님. 그래, 뭐라는군. 빚이라도 잔뜩 있나? 서 여사는 봉투를 거칠게 열어젖히며 물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여자는 과부가 맞았습니다. 몇 년 전에 남편이 죽었더군요. 흐흥, 그럴 줄 알았지. 그래서 애 아빠는 누구고? 조사원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서 여사의 눈치를 살피며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그게 좀 복잡합니다. 뭔데? 뜸 들이지 말고 말해. 고은서이. 죽은 남편 이름이 강민혁입니다. 뭐? 서 여사의 손이 서류를 쥔 채 그대로 허공에 멈췄습니다. 민혁이라고? 그럴 리가. 그녀는 황급히 서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망자 강민혁이라는 이름 석자가 마치 낙인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증오하고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이름. 강 회장의 유일한 아들. 그리고 이 집에서 쫓겨났던 바로 그 이름. 서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꽃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진짜 적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구겨 쥐었습니다. 이 사실, 회장님께서는 그녀는 당장 이 사실을 강 회장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서 여사의 눈빛이 다시 차갑고 교활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엄청난 비밀을 강 회장에게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은서의 심장에 꽂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지요. 서 여사가 강민혁이라는 이름을 확인한 그 순간 저택의 공기는 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아낸 이 끔찍한 진실을 독이 든 칼처럼 품속에 숨겼지요. 그녀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은서가 제 발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들 그 순간만을 말입니다. 하지만 서 여사의 기다림과 달리 강민호 회장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네요. 그 빵 부스러기를 묻혔던 아이, 하늘이의 고집센 눈빛이 23년간 닫혀있던 강 회장의 심장을 자꾸만 두드렸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창고방의 난방을 올리게 했습니다. 주방장에게는 아이가 먹을 만한 부드러운 빵과 따뜻한 수프를 따로 챙겨두라고 지시했지요. 그것으로도 모자랐습니다. 그는 어느 날 집사를 따로 불렀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6살 남자아이 옷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몇 벌 가져오게. 네, 회장님.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무슨 장난감을 좋아하나? 변신하는 로봇인가 뭔가 하는 것. 그것도 제일 크고 비싼 걸로 사오게.
집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감히 이유를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렇게 마치 지난 23년간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낯선 파출부의 아들에게 몰래 온정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서 여사의 눈이 지켜보고 있었지요. 흐흥, 내 이럴 줄 알았지. 저 영악한 것. 애를 앞세워서 저 노인네를 홀리고 있어. 그녀는 강 회장이 하늘이에게 선물한 것들을 확인하고는 이가 갈릴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 장난감, 저 옷. 그것은 모두 언젠가 자신이 이 저택의 안주인으로서 누려야 할 재산에서 나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대로는 안 돼. 저것들을 당장 쳐내야 해. 서 여사는 마침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그녀는 일부러 창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그녀는 대답도 듣지 않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고급 장난감 로봇을 품에 안고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만져보고 있었지요. 어머, 이게 다 뭐니? 서 여사는 방 안을 가득 채운 백화점 쇼핑백들을 보며 가증스럽게 놀라는 척했습니다. 하늘이는 낯선 할머니의 등장에 놀라 로봇을 등 뒤로 감추려 했지요. 하지만 서 여사의 눈이 더 빨랐습니다. 그거 참 좋아 보이는 장난감이네. 그녀는 하늘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필사적으로 감추려던 로봇을 아무렇지도 않게 확 낚아채듯 빼앗아 들었습니다. 아, 내 거야. 하늘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내 거라고? 흐흥. 서 여사는 로봇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런 건 내가 가질 게 아닌데 말이야.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그때 물을 뜨러 갔다가 돌아온 은서가 이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서 여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은서를 향해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내가 지금 나한테 물을 때야? 이 천박한 것. 그녀는 은서의 뺨이라도 때릴 듯이 손에 든 로봇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년이 감히 회장님을 꼬드겨서 이딴 것들을 뜯어낸 게야?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럼 이게 다 하늘에서 떨어졌니? 응? 서 여사는 분노에 찬 눈으로 하늘이를 노려보았습니다. 파출부 아들한테는 이런 거 안 어울려. 그녀는 말과 동시에 방 구석에 놓여있던 쓰레기통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강 회장이 하늘이를 위해 사준 그 고급 장난감 로봇을 망설임 없이 쿵소리가 나게 쓰레기통 안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사모님, 안 돼요. 은서가 절규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지요. 우왕. 자신의 유일한 보물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것을 본 하늘이가 집이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 여사는 그 울음소리가 아주 귀에 거슬린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은서의 턱 밑까지 다가와 독사처럼 속삭였지요. 내가 있을 곳은 이 창고방이야. 이딴 쓰레기들 말고.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내 아들하고 같이 이 집에서 영영 사라지게 될 줄 알아. 알겠어? 은서는 울부짖는 아들을 끌어안은 채 치욕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서 여사의 등 뒤에 대고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할 저주를 삼켰습니다. 서 여사는 이 일격을 가하고 나서 곧장 강 회장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사기꾼을 끝장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지요. 여보, 당장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강 회장의 책상 위에 자신이 뒷조사로 얻어낸 증거 사진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것은 은서가 어두운 골목의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고 그 돈을 누군가에게 붙이는 모습이 찍힌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파출부년의 실체예요. 서 여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악을 썼습니다. 제가 뭘 했어요? 저거 작정하고 들어온 꽃뱀이라고 했죠. 당신이 저 불쌍한 부모 없는 애한테 홀려서 장난감이니 옷이니 사다 바치는 동안 저 여자는 뒤로 저렇게 사채업자한테 돈을 붙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서 여사는 은서가 아들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던 사채를 마치 공범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몰아갔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잠시나마 저 아이에게서 민혁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이 여자의 계획이었다는 말인가? 자신의 부성애를 이용한 것인가? 당장 저 여자를 내 앞으로 끌고 와.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은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울고 있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서재로 끌려왔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이 사채를 쓴 것이 어떻게 말해? 서 여사가 승리를 직감한 듯 소리쳤습니다. 저 돈 다 어디서 났어? 회장님 꼬드겨서 뜯어낸 돈이지. 안 그래? 아닙니다. 사모님, 그럼 저 사진은 뭔데? 내가 저 시커먼 사채업자 놈들하고 한패가 돼서 우리 집 재산이라도 빼돌릴 심산이었어? 은서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사실인가?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정말 돈 때문에 내게 접근한 건가? 그 한마디가 은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돈 때문에 접근한 것,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지요. 은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파출부 고은서로 이곳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남편 민혁의 이름을 지켜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서의 대답에 서 여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꺼봐, 여보, 전현이. 하지만 은서가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돈이 아닙니다. 제 아들 하늘이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죽은 뒤로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지갑을 품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깊숙한 곳에서 곱게 접어둔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지요. 사진이 펼쳐지는 순간 오래된 종이에서 나는 특유의 쿰쿰한 냄새가 서재의 무거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의 냄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은서는 그 낡은 사진을 강 회장의 책상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제 남편이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뵙고 싶어 했던 강 회장의 시선이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은서와 그리고 그의 옆에 나란히 서 있는 강 회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반항기 가득했던 23년 전의 모습,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그 얼굴, 바로 민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서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은서는 서 여사를 노려보며 이 지옥 같은 진실을 마침내 터뜨렸습니다. 제 남편이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습니다. 회장님의 아들, 강민혁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사진을 쥔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손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민혁의 아내라고? 그렇다면 저 아이는? 그의 시선이 은서의 다리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하늘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서 여사가 가장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내년이 감히 죽은 아들을 팔아먹어? 여보, 속지 마세요. 저건 사기예요. 하지만 강 회장에게는 서 여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은서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아주 힘겹게 열렸습니다. 내 아들이?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죽었다고? 그 질문에 은서는 그만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남편의 죽음을 홀로 감내해야 했던 아내의 절규였습니다. 서방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은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님을 꼭 한번 뵙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은서는 강 회장을 자신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남자를 원망 가득한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원망했어요. 원망. 그 한 단어가 강 회장의 세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가 지난 23년간 애써 외면하고 부정해왔던 진실. 아들이 자신을 원망했다는. 강 회장은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웃기지 마. 서 여사는 이 모든 상황을 뒤집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증거 있어? 저 애가 정말 강 씨 핏줄이라는 증거 있냐고. 그녀는 강 회장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세요. 저건 다 거짓말이에요. 당장 유전자 검사 없이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저것들을 당장 내쫓으세요. 하지만 강 회장은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원망이라는 아들의 목소리만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는 무너지는 몸을 겨우 추스르며 서재의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자신의 서재,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23년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그 고통스러운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평생 원망했어요. 며느리가 된 은서의 그 마지막 한마디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강민호 회장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원망. 그가 지난 23년간 단 한순간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아니, 애써 외면해왔던 아들의 진심이었지요. 강 회장은 뒷목을 잡고 서재의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에 그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죽어갔다는 진실이 그의 70평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는 결국 서재 바닥에 주저앉듯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그제야 서 여사가 놀란 척 달려왔지만 강 회장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민혁이가 나를 원망했단다. 그 모습을 본 서 여사의 눈이 아주 잠깐이었지만 승리의 빛으로 번뜩였습니다. 됐어. 저 노인네
저러다 곧 쓰러질 거야. 그녀는 강 회장이 이 충격으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기를 은연중에 바라고 있었지요.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은서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꼴 좋게 됐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연민 따위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감히 어디서 죽은 아들 얘기를 팔아먹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해. 서 여사는 집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하고 있어? 저것들 당장 끌어내. 저 더러운 짐짝들하고 같이 길바닥에 내던져 버리라고. 은서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늘이의 손을 붙잡고 이대로 쫓겨나는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강 회장이 아주 천천히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서 여사가 당황해서 그를 불렀지만 강 회장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서재 한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를 향하고 있었지요. 시계의 바늘은 정확히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5시. 그것은 지난 23년간 그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그만의 고통스러운 의식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재 책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사를 향해 아주 힘겹게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가져와. 네, 회장님. 무엇을? 삼각김밥. 늘 먹던 거. 그거 가져와. 집사는 경악했습니다. 지금 이 아수라장에서 저 차가운 편의점 음식을 찾으신단 말인가요? 하지만 감히 거역할 수는 없었지요. 잠시 후 집사가 하얀 접시 위에 삼각김밥 하나를 올려왔습니다.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 이 화려한 서재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지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비닐 포장지를 벗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원망. 아들의 그 한마디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꼴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서 여사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딴 것 좀 그만 드시라니까. 그녀는 강 회장의 손에서 그 삼각김밥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남편의 그 이상한 집착을 끊어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당신이 이러니까 저런 파출분영까지 당신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까지 싸구려 음식이. 서 여사는 그 삼각김밥을 바닥에 집어 던지려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안 돼. 그 순간 강 회장의 입에서 천둥과도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쓰러질 듯이 일어나 서 여사의 손목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것만은 만지지 마. 서 여사는 남편의 그 끔찍한 표정에 놀라 손에 든 것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여보, 왜 이러세요? 고작이. 그건. 강 회장은 아내의 손에 들린 삼각김밥을 마치 죽은 아들의 영정이라도 되는 듯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23년간 굳게 닫혀있던 비밀을 마침내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가 이 집을 나가는 마지막 날, 이 아비한테 던진 밥이다. 네. 서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은서 역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께 던진 밥? 강 회장은 서 여사의 손에서 삼각김밥을 빼앗아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놈이 마지막으로 이 아비한테 소리쳤어. 아버지의 그 더러운 돈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밥 한 끼가 먹고 싶었다고. 이게 제 진심이라고.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23년 전 그날의 풍경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아들의 꿈을 짓밟고 그룹의 후계자가 될 것을 강요했습니다. 아들은 자유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돈으로 그를 묶으려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아들은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 하나를 아버지의 책상에 던졌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밥이었다는 마지막 절규와 함께. 그런데 나는, 강 회장은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해먹인 놈이다. 그는 23년간 아들을 쫓아낸 그날을 속죄하기 위해 아들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차가운 삼각김밥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어왔던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 차가운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것은 차갑고 비릿한 참치마요의 맛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3년간 그가 매일같이 곱씹어온 죄책감과 회한의 맛이었습니다. 그제야 은서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서재 문틈으로 보았던 강 회장의 그 이상한 의식을 저 노인도 자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남편 민혁을 그리워하고 또 고통받아왔다는 것을. 은서의 가슴 속에서 시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어느새 연민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동적인 고백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 서 여사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재산 상속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고작 감성팔이 따위로 흘러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재빨리 수습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강 회장을 아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그래서요? 강 회장의 울음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서 여사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충격이 모두 사라진 듯 다시 교활하고 앙칼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 그리워서 밥 좀 먹었다고. 저 여자가 진짜 며느리라도 된대요? 저 애가 진짜 손자라도 되냐고요. 그녀는 강 회장을 일으켜 세울 생각도 하지 않고 곧장 은서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은서와 하늘이를 향한 증오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서의 발 앞에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자, 당장 유전자 검사라도 해. 은서와 하늘이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지요. 서 여사는 은서의 귓가에 이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이고 잔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강씨 핏줄인지. 그녀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아니면 어디서 붙여온 잡종인지 확인은 해봐야 하니까. 잡종. 그 한마디가 은서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산산조각 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울부짖는 하늘이를 끌어안은 채 그저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지요. 서 여사는 그 꼴을 아주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진 당신은 그냥 이 집 파출부야. 아니, 이젠 파출부도 아니지. 사기꾼년. 강 회장은 삼각김밥을 든 채
그저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저 아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은서의 품속에서 남편 민혁이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 낡은 나무 오르골의 차가운 감촉이 희미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잡종, 사기꾼년, 서 여사가 내뱉은 그 잔인한 단어들이 거대한 서재의 공기 속에 얼음 파편처럼 떠다녔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그 모욕적인 요구는 은서의 마지막 남은 존엄을 비웃고 있었지요. 은서는 울부짖는 하늘이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죽은 남편의 핏줄에게 잡종이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저 여자를 향한 뼛속 깊은 분노와 모멸감 때문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던 강민호 회장이 손에 쥔 삼각김밥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멎어 있었지만 그 대신 23년간 잠자고 있던 태양그룹 총수의 냉철한 눈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원망도 확인했지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좋습니다. 강 회장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합시다. 여보. 서 여사는 드디어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는지 화색이 도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서 여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은서와 은서의 품에 안겨 겁에 질린 하늘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지요. 대신 강 회장이 집사를 향해 명령했습니다. 이 집안 변호사 당장 부르게. 그리고 검사는 저 아이와 내 것을 동시에 진행하게. 네, 회장님. 집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이래 여보? 당신이 왜? 서 여사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저것들만 하면 되지. 당신이 왜? 시끄럽소. 강 회장의 일갈에 서 여사의 입이 닫혔습니다. 내 핏줄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는데 내 머리카락 하나 뽑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그것은 강 회장 스스로가 저 아이가 자신의 손자일 수도 있음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절박하게 인정하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 아이를 파출부의 아들로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은서는 강 회장의 그 결단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서 여사가 던진 그 모욕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한 아이의 운명을 건 피 말리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와 함께 검사기관의 직원이 저택을 방문했고 검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머리카락 몇 올과 하늘이의 입안에서 채취한 상피세포,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린 이틀은 저택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서 여사는 그 이틀 동안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변호사와 통화하며 결과가 조작될 리는 없겠지 라며 신경질적인 질문을 퍼부었지요. 그녀는 여전히 이것이 은서가 꾸민 거대한 사기극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하늘이와 함께 창고방에 감금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하늘이가 남편의 아들, 즉 강 회장의 손자가 맞다는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 모든 지옥 같은 일이 빨리 끝나서 하늘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곳을 떠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은
그 이틀간 단 한순간도 서재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23년 전 아들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그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그의 늙은 심장을 몇 번이고 핥히고 지나갔지요.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밀봉된 서류 봉투를 들고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모두가 다시 그 거대한 서재에 모였습니다. 서 여사는 당장이라도 봉투를 뜯어볼 기세였고 은서는 하늘이의 눈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강 회장만이 홀로 어제 먹다 남은 차가운 삼각김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님. 변호사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봉투를 강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서 여사의 손이 봉투를 향해 뻗어나왔습니다. 어디? 탁! 강 회장이 아내의 손을 매섭게 쳐냈습니다. 그는 서 여사를 한번 노려본 뒤 자신의 떨리는 손으로 직접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슥!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서재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강 회장이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 위를 아주 천천히 더듬거리며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친자 관계가 성립할 확률 99.999%였습니다. 강 회장의 손에서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마치 가을날의 낙엽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여보? 서 여사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거짓말. 맞죠? 전현이 사기친 거.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황급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조작된 거야. 서 여사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종이를 갈기갈기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아닌 은서와 하늘이에게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 여사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성이 저 잡종이라고 불렀던 단 하나의 핏줄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저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데? 그녀의 입에서 원망과도 같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처절한 독백을 지금 이 순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강 회장과 그가 마주선 작은 아이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강 회장은 하늘이의 앞에 그 거대했던 태양그룹의 총수는 아무 말 없이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70평생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 어깨가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하늘이의 앙상한 볼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거친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아가, 강 회장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가, 내 손자. 그 순간 23년간의 후회와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그리고 늦어버린 시간에 대한 원망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하늘이를 자신의 유일한 핏줄을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비가
너무 늦었다. 그는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품에서 죽어간 아들 민혁의 이름을 목이 메어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민혁아, 민혁아, 이 아비가 잘못했다. 은서는 그 모습을, 자신의 남편을 그토록 원망했던 시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그 모습을 그저 눈물 속에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강 회장이 간신히 몸을 일으켜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회장님이 아닌 그저 죄 많은 늙은 아비의 눈이었습니다. 민혁이 어디에 묻었나? 아들 무덤이라도 찾아가서 이 아비가 사죄라도 하고 싶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들의 묘비 앞에 그 차가운 삼각김밥이라도 올려놓고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그 처절한 눈빛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지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죽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은서야, 아버지는 절대로 용서하지 마. 그게 은서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죽은 남편의 유언과 살아있는 시아버지의 눈물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습니다. 민혁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을 용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강 회장의 얼굴이 또 한 번 절망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죽어서까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아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독한 원망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한다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은서는 하늘이를 강 회장의 품에 안겨둔 채 자신이 머물던 그 차가운 창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집에 올 때 품에 안고 왔던 유일한 보물, 그 낡은 나무 오르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가 들고 온 그 낡은 상자에 쏠렸지요. 은서는 아무 말 없이 오르골의 태엽을 천천히 감기 시작했습니다. 째깍, 째깍, 태엽 감기는 소리가 서재의 침묵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손을 놓자 띵, 띠링, 띵, 띠로링, 아주 맑지만 어딘지 모르게 너무나도 슬픈 멜로디가 방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르골 소리를 듣는 순간 하늘이를 안고 망연자실해 있던 강 회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의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는, 그것은 그가 잊고 있었던 멜로디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잊을 수 없었던 지난 23년간 꿈속에서 어렴풋이 그리워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강 회장이 은서를 바라보며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민혁이 7살 생일에 사준.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었습니다. 민혁 씨가 죽는 그 순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강 회장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용서하지 말라던 아들, 원망한다던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가 사준 이 낡은 오르골 하나를 죽는 순간까지 품에 안고 있었다는,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그 원망의 깊이만큼이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미녀가 이 못난 아비를, 강 회장은 은서의 손에 들린 그 오르골을 자신의 죽은 아들인 것처럼 붙잡고 무너졌습니다. 서 여사는 그 모든 광경을, 자신의 패배를 그저 넋을 잃은 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띵, 띠링, 띵, 띠로링. 23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낡은 오르골에서 울려 퍼진 맑고 슬픈 멜로디. 그것은 죽은 아들이 남긴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강민호 회장은 은서의 손에 들린 그 오르골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녀가 이 못난 아비를, 그의 오열은 아들을 잃고 처음으로 터져나온 아비로서의 진짜 울음이었습니다. 서 여사는 그 모든 광경을, 자신이 잡종이라 불렀던 아이가 이 집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는 그 순간을,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성이 이 낡은 오르골 멜로디 하나에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그저 넋을 잃은 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패배는 그렇게 완벽하게 결정되었지요. 그날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택을 무겁게 짓누르던 차갑고 눅눅했던 공기는 어느새 따스한 햇살로 채워지기 시작했네요. 가장 큰 변화는 서 여사가 저택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그날 이후 단 한마디의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평생 공들여 모아온 값비싼 보석들과 옷가지들만을 챙겨 호련히 사라졌지요.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태양그룹의 막대한 재산은 결국 텅 비어버린 그녀의 마음에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더 이상 파출부가 아닌 며느리가 된 은서와 더 이상 지저분한 병균이 아닌 손자가 된 하늘이가 그 차가웠던 창고 방을 나와 햇살이 가장 잘 드는 2층의 침실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은서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과 은서, 하늘, 세 사람은 저택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화려한 공원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강가였습니다. 바로 남편 민혁의 유골이 뿌려진 곳이었지요. 세 사람은 강가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23년간의 그 지독했던 오해와 원망이 마치 저 강물처럼 멀리 흘러가 버린 듯 그들의 얼굴에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강 회장은 흐르는 강물을, 아니 강물이 되어버린 아들 민혁을 아주 오랫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나지막이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녀가, 아버지가 너무 늦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자신을 책망하는 그 격렬한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늦어버린 세월에 대한 깊고 잔잔한 회한만이 남아 있었지요. 은서는 말없이 강 회장의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 역시 평생을 원망했던 시아버지를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은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라도 하늘이가 할아버지를 만났잖아요. 그것은 죽은 남편 민혁을 대신한 며느리 은서의 첫 번째 용서였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다시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 같았네요. 점심 드셔야죠, 아버님. 은서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온 보온병과 도시락통을 열었습니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보온병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은서는 따뜻한 밥을 공기에 담아 강 회장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하얀 쌀밥과 정성껏 만든 몇 가지 나물 반찬이 전부인 소박한 도시락이었지요. 강 회장은 그 따뜻한 밥 공기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23년간 그는 매일 저녁 5시마다 아들에 대한 속죄로 차갑고 비릿한 참치마요 맛이 나는 삼각김밥을 억지로 삼켜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그토록 아들이 원했던, 그리고 자신도 그토록 그리워했던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밥 한 술을 떠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너무나도 달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가 싸준 그 따뜻한 밥을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마치 23년간의 그 지독했던 슬픔과 후회까지 함께 녹여내리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까르르 밥을 먹다 말고 이제 7살이 된 하늘이가 강가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가까이 잘 먹고 잘 자란 아이는 더 이상 빵 부스러기를 훔쳐먹던 그 앙상한 모습이 아니었지요. 볼이 통통하게 오르고 그토록 아빠를 닮았던 고집센 눈빛은 어느새 아이의 순수한 장난기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멀리 가면 안 돼. 은서가 소리쳤지만 하늘이는 이미 할아버지의 곁으로 달려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강 회장의 무릎을 툭툭 쳤습니다. 강 회장이 밥술을 놓고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크고 거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손자의 작은 어깨를 아주 따뜻하게 껴안았습니다. 그의 온몸으로 작은 아이의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23년 전 그 차가운 금속 사진틀에서 느꼈던 절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살아있는 혈육의 온기였습니다. 23년 만에 그가 처음으로 되찾은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겨있던 하늘이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가 강 회장에 닫혀있던 마지막 심장의 빗장을 열어젖히고 말았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손자의 머리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을 잃고 흘렸던 그 고통스러운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원망했던 그 후회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강민호 회장은 23년 만에 난생 처음으로 행복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망하고 그리워했던 죽은 아들이 미움과 원망 대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는 선물을 자신의 품에 남기고 갔다는 것을, 그렇게 아들의 영혼이 잠든 그 평화로운 강가에서 한 노인과 그의 며느리와 그의 손자 세 사람이 따뜻한 웃음소리가 강물 위로 잔잔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영혼이 잠든 평화로운 강가 위로 세 사람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손자를 끌어안은 강민호 회장의 뺨을 타고 23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네요.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난 23년간 아들에 대한 속죄라 믿으며 억지로 삼켜왔던 그 차가운 삼각김밥이 결코 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죽은 아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아버지가 홀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겨진 가족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다짐했을 겁니다. 이제 다시는 저녁 5시에 홀로 서재에 앉아 차가운 삼각김밥을 먹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 대신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저녁밥을 손자 하늘이와 함께 마주 앉아 맛있다고 꼭 말해주기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강민호 회장처럼 혹시 지금 너무 늦었다는 후회 때문에 혹은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지 못해 홀로 아파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23년의 세월도 낡은 오르골 멜로디 하나로 이어지듯 우리의 마음도 어쩌면 그리 늦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가장 생각나는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마음을 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